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조선 영조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끝자락 청곡현, 그곳에서 한 사내가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도련님의 일에 참견을 하다니. 윤참봉댁 사랑채 마당에는 붉은 피가 하얗게 쌓인 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윤참봉의 아들 윤도현이었고, 바닥에 쓰러진 것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머슴이었지요. 죽여버려, 이 천한 놈을. 윤도현의 고함에 주변의 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머슴은 온몸을 웅크린 채 매질을 받았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피가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흘러나왔지요. 그만하거라. 늙은 행랑아범 칠복이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머슴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윤도현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나리의 여자를 넘보다니. 이것이 내 죗값이다. 머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죄가 아니었음을,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신부는 법보다 앞섰고 억울한 피는 눈처럼 쌓일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머슴은 자신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의 손에 붓을 쥐어주던 기억을요. 머슴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뜨려고 했으나 왼쪽 눈은 부어서 열리지 않았지요. 살아났구나. 칠복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행랑아범은 머슴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여기가 행랑채 구석이다. 도련님께서 너를 내쫓으라 하셨으나 내 몰래 숨겨두었다. 머슴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했지요. 움직이지 마라. 내 몸은 성한 곳이 없다. 칠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머슴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밤 윤참봉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지요. 겨우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이름도 본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윤참봉이 물었을 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그때부터 그는 이름 없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놈, 저놈, 머슴놈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슴은 장정이 되었습니다. 큰 키에 단단한 몸을 가졌으나 말은 적었습니다. 매일 새벽 마구간을 쓸고 장작을 패고 윤참봉댁 말들을 돌보았지요. 그의 유일한 표식은 왼쪽 눈 아래 작은 흉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말발굽에 차여 생긴 상처였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연화는 괜찮습니까? 머슴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채에 갇혀 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첩으로 삼으려 하신다. 머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연화는 안채에서 침선이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석 달 전이었습니다. 머슴이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이것 받으시겠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붉은 매듭이 풀어져 있었지요. 고쳐드릴 수 있겠어요? 말을 잘 다루시니 손재주가 좋으실 것 같아서요. 머슴은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의 큰 손에 작은 놀이개가 놓였지요. 그날 이후 둘은 가끔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이 연화를 탐했습니다. 젊은 도련님은 안채 주변을 서성이며 그녀를 쫓았지요. 연화는 피했으나 도련님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이었습니다. 머슴은 마굿간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랑채 뒤편에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윤도현이 연화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요. 놓아주십시오. 시끄럽다. 천한 것이 감히. 머슴은 달려들었습니다. 도련님을 밀쳤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머슴이 양반을 건드린 죄, 그것은 죽음보다 무거운 죄였지요. 머슴은 칠복의 도움으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집요했습니다. 그 놈을 찾아라. 당장. 하인들이 행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머슴에게 속삭였습니다. 떠나야 한다. 오늘 밤 뒷담을 넘어라.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 그가 정성껏 고친 놀이개였지요. 붉은 매듭을 새로 엮고 작은 옥구슬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연화에게 내 전하마. 칠복이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머슴은 뒷담을 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고 곧 새하얀 눈에 덮였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6년을 살았던 윤참봉 댁을, 유일하게 마음을 나눈 연화를 모두 등 뒤에 두었습니다. 한겨울 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머슴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가면 잡힐 것이고 관하로 가도 신분 없는 자는 쫓겨날 것이었지요.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머슴의 옷은 얇았고 신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피는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 상처는 터져 있었지요. 산길을 오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차피 이름도 없는 목숨이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머슴의 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지요. 그는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마침내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눈 내리는 소리도 멀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은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숨은 붙어 있소. 데려가야겠소. 누군가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머슴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지요. 깨어났구나. 앞에 한 승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지요. 여기는 폐사다. 사람들이 버린 절이지. 승려는 머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으며 약을 발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게 묻겠다.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머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려는 웃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 살고 싶다는 뜻이지. 죽고 싶은 자는 단번에 대답하는 법이니까. 머슴은 폐사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승려는 그를 무연이라 불렀고 자신도 무연이라 했습니다. 스님께서도 무연이십니까? 나는 모든 인연을 끊었으니 무연이고 너는 아직 인연을 맺지 못했으니 무연이지. 같은 이름이나 뜻은 다르구나. 무연 스님은 맹인이었으나 모든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걸었고 머슴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손끝으로 알았지요. 스님, 어찌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도 눈이 보지 못하면 마음으로 본다. 마음이 흐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법이니라. 머슴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윤참봉댁 사람들은 눈이 있었으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무연 스님은 눈이 없어도 그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무연이 말했습니다. 머슴은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직 아팠으나 움직일 수는 있었지요.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이곳에 머물며 상처를 낫게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머물겠습니다. 머슴은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연 스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평온함을, 그 단단함을 자신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허허, 큰 소리 치는구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저를 쓸어라. 몸을 쓰다 보면 마음도 함께 다스려지는 법이니라. 그날부터 머슴은 폐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천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를 너라 불렀고 때로는 젊은이라 불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슴의 상처는 아물었고 몸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작을 패던 머슴에게 무연이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럼 이 글자를 봐라. 무연은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맹인이 글자를 쓴다는 것이 이상했으나 그 글자는 정확했지요. 머슴은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글자였으나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씨다. 머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성씨요? 그렇다. 너는 이름을 잊었으나 피 속에는 기억이 남아있는 법이지. 이 글자를 보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느냐? 머슴은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정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렁였지요. 나는 정씨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다. 나는 다만 내 손에 남은 흔적을 보았을 뿐이니라. 무연은 머슴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으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유난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었지요. 붓을 오래 쥔 자의 손이다. 너는 어린 시절 글을 배웠다. 머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에 붓을 쥐어주던 기억, 먹물 냄새, 종이 위로 흐르는 먹선의 기억이요. 스님은 어찌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나는 그저 느낄 뿐이다. 보이지 않기에 더 많은 것이 보이는 법이지. 그날 밤 머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윤참봉댁 앞에 버려졌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머슴은 여전히 폐사에 머물렀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판에 먹으로 글자를 쓰고 머슴은 그것을 따라 썼지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라.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라.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붓을 쥔 각도, 먹을 찍는 깊이, 획을 긋는 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역시 그러하구나. 너는 분명 글을 배운 적이 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머슴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윤도현의 몽둥이가 내려치는 꿈, 연화의 비명이 들리는 꿈, 자신이 눈 속에서 죽어가는 꿈이었지요. 어느 날 밤, 머슴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거라. 무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지요. 증오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구나. 예. 증오는 칼과 같다. 남을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베는 법이지. 내가 진정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아니다. 너는 아직 목숨이 있고 마음이 있으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무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머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머슴은 이제 천자문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연이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거라. 책을 펼치자 빽빽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어려운 한문이었으나 머슴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그것은 사헌부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조 23년 영모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이것은 너와 관련된 일이다. 무연의 말에 머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을 읽어 내려가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헌부 지평 정현석, 영모의 가담한 죄로 능지처참. 정현석. 머슴은 그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역적으로 몰렸을 뿐이지. 진짜 역적은 따로 있다. 누구입니까? 누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지금의 너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라. 스님, 인내하거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머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으나 무연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증오는 칼이라고 먼저 자기 손을 벤다고 했지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가을이 왔습니다. 머슴은
이제 많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다. 스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사라졌지. 세상으로 나가 내 길을 찾아라. 머슴은 무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년 가까이 함께했던 은인이었지요.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 없다. 다만 하나 잊지 마라. 복수는 칼이 아닌 진실로 하는 것이니라. 머슴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품 안에는 무연이 준 서찰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라는 말과 함께요.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머슴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젊은이, 일손을 찾는다면 장터로 가보게. 요즘 농사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네. 감사합니다. 머슴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상인을 만났지요. 힘이 좋아 보이는구먼. 짐을 옮겨주게. 품삯을 주지. 머슴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고 상인은 만족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천복입니다. 머슴은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아직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힐 때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품 안에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칠복이 연화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달빛 아래 붉은 매듭이 빛났습니다. 머슴의 마음도 흔들렸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슴, 아니 천복은 장터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너 신분증을 보여라. 신분증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어느 고을 소속이냐? 떠돌이입니다. 포졸은 천복을 잡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자는 역적의 잔당이거나 도망친 노비일 수 있었지요. 관아로 가자. 조사를 받아야겠다. 천복은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본관이 어디냐? 모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이놈, 거짓말을 하는 게냐? 매가 날아왔습니다. 천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었지요. 이놈을 가두어라.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천복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그는 무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내하거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이틀 후 한 양반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장터의 상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마을 사람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뿐이지요. 상인이 돈을 쥐어주자 포졸은 천복을 풀어주었습니다. 천복은 상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됐네. 자네는 성실하니 내 곁에서 일하게. 대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게. 알겠습니다. 천복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천복은 상인의 집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연히 준 서찰을 떠올렸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했지요. 밤이 되어 천복은 서찰을 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조 23년 사헌부 지평 정연석은
영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짜 역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안도 일대의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세금을 빼돌린 사건이었지요. 정연석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연석을 역적으로 몰아고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변의 중심에는 청곡현의 윤참봉이 있었습니다. 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석의 어린 아들은 살해당하지 않았다. 윤참봉이 데려가 머슴으로 삼았으니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것이리라. 천복은 서찰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참봉이 자신을 거둔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머슴으로 부리며 모욕을 주려던 것이었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복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윤참봉. 그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닌 진실로 하는 것이니라. 천복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칼이 아닌 법으로, 증오가 아닌 진실로 싸우겠다고. 다음 날부터 천복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법률서를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률서, 자네가 왜?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인은 의아했으나 책을 구해 주었습니다. 천복은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경국대전, 대명률, 조선의 법을 담은 모든 책을 읽었지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도구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도 틈은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는 상소를 올릴 수 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신분을 뛰어넘어 판결할 수 있다. 천복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희망이었으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천복은 이제 법률에 통달했습니다. 상인도 놀랐지요. 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배웠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고. 자네 같은 사람이 왜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지 궁금하구먼. 천복은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도 태도도 눈빛도 달라졌지요. 그는 정현석의 아들 정씨 가문의 적자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천복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나? 제 이름을 찾으러 갑니다. 천복은 청곡현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청곡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옛 행랑아범 칠복을 찾았습니다. 칠복은 이제 윤참봉 댁을 떠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슴이냐? 예, 칠복 어르신. 저 돌아왔습니다. 칠복은 놀랐습니다. 천복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어찌 되었습니까?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도현의 첩이 되었다. 반년 전의 일이지. 천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참봉이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있다. 칠복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윤참봉이 당시 관리들과 주고받은 서신이다. 내가 몰래 가져왔지.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
천복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연석을 모함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복수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지요. 증거를 확보한 천복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그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의 아이였지요. 연화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연화. 천복이 다가가자 연화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머슴. 아니, 저는. 연화는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살아 있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하지 마세요. 연화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부를 뿐입니다. 제발 떠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연화, 가세요. 연화는 등을 돌렸습니다. 천복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화를 위해서라도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연화도 그도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천복은 관아로 갔습니다. 상소를 올리고자 합니다. 상소, 내 신분이 무엇이냐? 정연석의 아들 정민우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 역적의 자식이.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천복, 아니 정민우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무슨.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민우는 서신들을 꺼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필적 감정을 해 주십시오. 윤참봉의 필체와 일치할 것입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안도 일대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이 사건은 조정에 보고해야겠다. 너는 일단 관아에 머물러라. 감사합니다, 사또님. 정민우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지요. 그는 옥 안에서 웃었습니다. 마침내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보름 후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관아의 신문장이 차려졌습니다.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지요. 정민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참봉과 윤도현도 불려왔습니다. 윤참봉, 내가 정연석을 모함했다는 증거가 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윤참봉은 당황했으나 곧 태연해졌습니다. 사또,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 자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신의 필적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증인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적이 일치합니다. 윤찬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칠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아에서 일했던 늙은 서리도 나왔지요. 저는 당시 윤찬봉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윤찬봉은 정현석 지평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찬봉은 변명할 수 없었지요. 어사또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들은 모두 짜고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다. 윤찬봉, 너는 무고죄와 영모방조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정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것입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우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너는 진짜 정현석의 아들이냐? 증명할 수 있느냐? 정민우는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정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사는 놀이개를 살폈습니다. 작은 옥구슬에 정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인지 증명할 분이. 정민우가 손을 들자 뒤쪽에서 한승려가 나왔습니다. 무연이었습니다. 무연 스님. 오랜만이구나, 민우야. 무연은 어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승은 당시 사건의 증인입니다. 정현석 지평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소승은 그 아들을 숨겨주었지요. 스님이 증인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당시 소승은 사헌부 설이었습니다. 정현석 지평과 함께 일했지요. 하지만 영모 사건이 터지자 소승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무연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민우는 정현석의 적자였고 윤찬봉은 영모 방조범이었습니다. 윤찬봉은 차명에 처한다. 그리고 정민우는 신분을 회복한다. 어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요. 하지만 정민우의 눈에는 연화만 보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찬봉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윤도현은 유배를 갔지요. 연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민우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연화, 이제 자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연화는 웃었으나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더럽혀진 몸입니다. 아이까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머슴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후 조정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정민우, 너는 사헌부 지평의 아들이니 벼슬을 내리겠다. 하지만 정민우는 거절했습니다. 감사하나 사양하겠습니다. 무엇? 왜 거절하느냐? 저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벼슬아치가 되면 그들과 멀어질 것입니다. 사신은 놀랐으나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거라. 정민우는 연화와 함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서당을 열었지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무연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봄날 정민우는 예지윤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굿간 터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곳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머슴으로 살던 곳입니다. 옆에 선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마굿간 터에 흙을 씻어냈지요. 피로 얼룩졌던 그 땅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증오는 사라졌으나 기억은 남는다는 것을요. 민우, 집으로 가요. 예, 가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생이 아니라 행적에 있다고요. 정민우는 역적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진실을 밝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지요. 피는 마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뭅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 법입니다. 정민우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백성들과 함께 살았지요. 그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